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여러분과 이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게 된 송성호고요. 제 이름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할 과목은 공인중개사 법령이에요. 과목 소개만 그냥 좀 간략하게 해볼게요. 뭐 시험 관련 오리엔테이션은 일주일 내내 받으셨을 거야 아마. 지겹도록. 저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매일 받아갖고.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예요. 중개실무. 뭘 다루고 있는 거냐면 중개업 관련된 거. 물론 시험 관련된 내용도 나와요. 시험 관련된 거. 그리고 시험 붙고서 우리가 하려는 거 중개업이니까 중개업 관련된 내용이 거의 주예요. 그리고 이거는 중개업 할 때 하는 실무들, 그런 내용들 이렇게 돼 있고. 2차 과목이죠. 우리 1차 2과목, 2차가 4과목이 아니라 시험 볼 때는 3과목으로 봐요. 3과목으로. 공시세법 같은 과목으로 보니까 이제 2차 과목이고 사실 문제가 출제가 되죠. 이제 다른 과목들은 다른 2차 과목도 마찬가지고 1차도 마찬가지 거의 뭐 60점, 65점 60점을 목표로 하면 조금 불안하잖아요. 65점 넉넉 잡고 한 70점 이렇게 목표로 해요. 우리는 안 그래. 이 공인중개사법은 80점 목표. 80점. 최하. 네. 최고 80점이 아니라 이게 미니멈. 최하 80점을 맞아야 된다. 근데 그게 가능해요.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죠. 내용이. 양도 적고. 그래서 2차에서 전략 과목이에요. 여기 이제 80점 나오면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90점 이상도 되게 많았어요. 문제가 쉽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쉽지도 않았는데. 정말 놀라워.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이 뭐 가서 시험장 가서 막 기록 세우고 오세요, 이거. 가능하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80점 맞으면 웬만하면 이제 2차가 되게 되죠. 2차가. 점수를 보태주면 되니까. 그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차예요, 1차. 1차랑 2차를 같이 보니까요. 이제 물론 뭐 2차만 하시는 분도 있지만 2차만 하시는 분들에는 제가 별도로 무슨 설명을 안 드려요. 열심히 하시거든요. 2차만 하시면. 그리고 웬만하면 다 붙으시고. 근데 이제 1차, 2차 같이 하시면은 1차가 안 되면 2차가 의미가 없잖아요. 요거 90점 맞았대요. 그래서 2차 점수가 충분히 넉넉하게 나왔대요. 1차가 안 되면 그냥 안 된 거잖아요. 의미가 없다고.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1차가 중요한 거라고. 1차가 붙어야만 2차가 의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한 여름쯤에 6월달 좀 빠른가요? 한 7월달 날 더워지면 막 2차를 포기하세요. 뭐라고 부르냐면 2포자 이렇게 불러. 2차 포기했다고. 2포자 그렇게 불러요. 근데 왜 2차를 포기했냐 봤더니 2차가 어려워서 점수가 안 나와서 포기한 게 아니에요. 1차가 안 나오니까 그냥 포기한 거죠. 1차가 안 되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2차는 이 공인중개사법 때문에 웬만큼 점수가 된다고요. 이게 자신감이 있고. 근데 이제 1차가 안 되면 의미가 없으니까 2차 버리고 그냥 1차만 집중하자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2차를 끝까지 끌고 가시려면 다행히도 저희 학원은 2차를 다 끝까지 끌고 가시더라고요. 2포자가 많진 않아요. 2포자가 동차로 많이 합격하시고 이제 약간 학원 분위기거든요. 누구 한 명 포기하면 우르르 포기해. 요때다 싶어갖고 싹. 근데 이제 누구 포기 안 하면은 계속 같이 하시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6월달까지는 1차가 웬만큼 돼야 돼요. 민법 학개론 거기에. 그래야만 2차를 끝까지 갈고 갈 수 있어요. 6월달까지는. 그래서 남는 시간에는 무조건 1차 공부하시는 거예요, 1차 공부. 2차 공부 따로 하실 필요 없고 수업만 잘 듣고 그냥 버텨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를 80점을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80점 맞는 거냐면 다 외우시면 돼. 간단해. 다 외우면 80점. 100점 맞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고요. 이게. 다 외우는 게.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예습한다, 복습한다. 학교 다닐 때도 안 했는데 우리가 예습 복습 마찬가지. 요거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도 예습 복습할 시간이 없어요. 드라마도 봐야 되니까 도깨비도 봐야 되고 뭐 시그널도 봐야 되니까 그게 안 돼. 그게 주말에 좀
좀 밀린 공부해야 되는데 그게 또 금토하는 바람에 안 된다고 이게 잘. 그러면 수업만 잘 들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학교 다닐 때 개근상은 탔다고요. 그거는. 그거 하나 달랑 받아갖고 졸업했잖아. 다른 건 몰라도 개근상. 우리는 개근상만 받으면 돼요. 개근상만. 왜냐면 이게 60점만 넘은 붙는 시험이니까. 우수상이야. 그래도 뭐 평균 90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받으려면. 근데 개근상은 한 60점 맞는 애들이 다 받았어요. 그거. 열심히. 그래서 뭘 하더라도 하고 나서 뭘 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방법. 가장. 다른 과목 선생님도 다 똑같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수업을 빠지지 말고 열심히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근데 그게 잘 안 된다고. 또 이제 최근에는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으로만 공부하시다가 동영상으로 학원에 많이 나오세요. 온라인으로 하시면 합격이 잘 안 돼. 왜냐면 이제 본인이 스스로 통제해서 매일 강의를 듣고 그렇게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고요. 근데 학원 나오면 이제 아는 사람도 있고 서로 연락하니까 오게 되고 하는 거지 계속. 근데 동영상은 본인 스스로가 계속 매일같이 강의를 들어야 되니까 한 번 밀리면 또 그게 답이 안 나오거든요. 한 번 밀리면 와장창 밀려갖고 한 번 놀러 갔다 오면 그러면 이제 거의 뭐 멘붕인데 그래서 이제 잘 안 되니까 학원 나와서 다시 공부하자 뭐 이런 분위기예요 요즘도. 그래서 오프라인 학원들이 요즘 또 이제 사람들이 많아졌죠. 옛날에는 동영상으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다 동영상으로 하시다가 합격이 잘 안 되니까. 근데 또 동영상으로 합격하신 분들은 되게 독종이에요. 얼마나 독종이에요. 본인 스스로 막 그렇게 컨트롤하면서 막 합격하신 건데. 그래서 동영상으로 합격하신 분들이 중개업을 또 잘하세요. 독종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또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제 학원 나와서 공부하기로 선택을 했으니까 꾸준히 수업을 들으면서 1년 동안 해보자 그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쉬운 과목이고 80점을 맞을 수 있다 그랬어요. 충분히. 그런데 오늘 다음 주 내용이 어려워요. 공부를 처음 하시면. 나중에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한 5월달만 돼도 어렵지 않은데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하는 내용들이 되게 부담스럽다고 이게. 왜냐면 다른 법에서 또 이게 막 나오고 하거든요. 다른 법 내용들이. 자, 그래서 오늘 다음 주를 어떻게 잘 버티셔야 돼요. 이거 쉽다 그랬는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아니라고요. 이제 2주만 어떻게 잘 버티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랑 한 가지 약속해야 돼. 뛰쳐나가지 않기. 그냥 앉아 계시면 돼요. 2주만 버티면 되니까. 그 정도는 버틸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할만하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40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냐면 여기서 28문제. 법령에서. 이걸 줄여서 법령이라고 부르거든요. 실무에서 12문제가 나오고 실무는 또 이게 뭐가 나올지를 몰라요. 근데 이 법령은요. 나올 게 정해졌어요. 제가 수업하면서 여기서 한 문제 나와요. 두 문제 나와요. 설명드려요. 거의 이제 패턴이 정해진 거죠. 문제가 나온다는 게. 그래서 정리하기가 수월해요. 나중에 되면 쓸데없는 거 안 해도 되니까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딱딱딱 정리하고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과목과 달리 우리는 시험 문제 나올 거 알고서 시험장 들어가요. 근데 틀리고 오는 거야. 더 짜증나요. 분명히 나온다 그랬는데 가서 틀리고 와. 실수해서. 또 어려워서 틀리는 경우도 많지 않아요. 실수를 되게 많이 하세요. 막 낚이고 막 그런 거예요. 출제원이 막 슬쩍 한 거에 쓱 낚이고 막 그런다고 이게. 그래서 꼼꼼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 어디를 법령 파트를 여기를 이걸 다 맞겠다 이런 생각으로. 생각만 실제로 다 맞추기는 쉽지 않잖아요.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생각 정도는. 그래서 이걸 다 맞추겠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그러면 이제 80점이 나오고 실제로도 다 맞추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럼 이제 실무에서는 또 나오는 게 몇 문제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 정리하고 그리고 기출문제 위주로 좀 정리하시고 하면 또 우리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어. 찍심. 그래서 찍어서 몇 개 맞추고 하면 이게 또 80점이 나오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2차 과목은 법이 잘 바뀌어요. 그래서 학원을 꼭 나오셔야 돼요. 우리도 지금 이 기본서가 출판된 이후에 법이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책이 반영이 안 되는 것도 있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책을 잠깐만 보면요. 뭐가 바뀐 거냐면
그래서 나오는 족족 다 바꿔주셔야 돼. 또 이게 되게 짜증나는 작업이 됐어요. 이게 또 법이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뭐가 바뀌었냐면 298페이지를 보시면요. 298페이지 이제 사고 치면은 징역이나 벌금 같은 걸 선고받아요. 중개업하다가 사고 치시면 298페이지에서 파란색 박스 2번 보시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죠? 2천만 원이 3천만 원으로 1천만 원 올랐어요. 예. 그래서 2천만 원을 지워버리고 3천만 원으로 바꿔주시고 이런 내용들이 앞에서부터 계속 조금씩 막 들어가 있다고요. 그럼 나오는 족족 2천만 원은 다 3천만 원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바뀐 거예요. 이게 기본소가 나오고 바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법이 잘 바뀌니까 이제 학원 안 나오시면 모르잖아요. 또 옛날 걸 공부하다가 낭패를 보죠. 그래서 학원을 잘 나오는 게 중요하다. 2차 과목은 법이 잘 바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됐고 이제 기본서를 좀 볼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이거 예습은 모르겠는데 복습은 해봐야지 할 때는 제가 나눠드린 OX 문제가 있거든요. 이 정도만 좀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이 정도는 풀어볼 때 한 많게 20분이면 10분이면 되지. 10분이면 그 정도로. 그래서 이해가 되면 그냥 넘어가시면 된다고요. 충분히. 이제 기본소를 보시면요. 2달 동안 이걸로 수업을 진행해요. 2달 동안. 그리고 3월 달에도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요.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반복을.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할 거. 달달이 보는 모의고사 같은 거 있으면 꼭 챙겨보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게 시험 공부잖아요. 시험 합격이 목표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게 그게 공부 끝이 아니에요. 문제 푸는 게 그러면 공부 끝이에요? 아니에요. 문제를 풀어서 답안지 마킹까지 하는 게 공부 끝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분들도 되게 많냐면 마킹 실수하시는 분들. 자기가 푼 거랑 그거를 옮겨 적을 때 답안지에 이걸 마킹을 실수하세요. 빌려 쓰시고. 그래서 2차만 공부하시는데 안 되신 분들 거의 대부분은 답안지 마킹 실수하신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2차만 하시는데 웬만하면 붙거든요. 근데 안 되신 분들은 답안지를 좀 밀려 쓰거나 그러신 분들이죠. 그럼 얼마나 속상해.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 답안지 마킹까지 하는 게 시험 공부의 끝이에요. 그게 또 연습을 안 하면 잘 안 된다고요. 본 시험장에서 처음으로 마킹해봤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안 되지. 또 학교 졸업한 지 오래됐는데 잘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러니까 해보셔야 한다고 이게 마킹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기본서를 보시면 맨 앞에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역사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건데요. 유래, 연역인데 그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이제 45페이지에서 목적과 법적 성질을 보면 돼요. 공인중개사법이 목적과 법적 성질. 목적이 이게 법조문이다 보니까 문제가 가끔 나와요. 그리고 3년 전에 목적이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어. 올해 나올 때가 좀 됐어요. 이제 법 목적 3년 전에 바뀌었거든요. 법이 바뀌면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목적이. 이제 공인중개사법 목적 거기 동그라미 2번 목적의 내용을 보세요. 내용. 기업과 니은은 그냥 이렇게 묶어 놓으세요. 이거를 따로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기업과 니은은 공인중개사법이에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업무를 정할 거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법이니까 공인중개사 관련 내용이겠다. 그렇게 대충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 그렇죠? 공인중개사법이니까요. 그래서 기업 니은은 다 공인중개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기업 공인중개사 업무를 정하고, 니은 공인중개사 전문성 제고하고. 공인중개사 관련 내용이구나. 네. 첫 번째 목적은.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게 뭔데요? 최종적으로는 중개업. 시험 붙고선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거 아니라고요. 중개업. 그래서 두 번째 목적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이렇게 됐어요. 중개업. 그리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거창하게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공인중개사 업무를 정하고, 공인중개사법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중개업. 세 번째가 국민 경제 이바지. 그리고 손가락을 끼고 뒤로 넘어가 보세요. 몇 페이지냐면 316페이지. 320페이지를 찾은 다음에 앞으로 2장 넘어가면 돼요.
페이지가 안 나와서 그래요. 316페이지. 320페이지를 찾은 다음에 앞으로 2장 넘어가 보세요. 거기에 316페이지. 페이지가 위에 있어요, 위에. 찾으셨나요? 총설되어 있는 거? 그죠? 이게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우리 부동산 매매로 이렇게 막 취득하고 하면 실제 거래 가격 신고해요. 실거래가 신고. 들어보셨나요? 그런 게 있어요. 부동산을 매매로 이렇게 취득을 하면 매매 가격 막 신고하고 한다고요. 그 가격을. 그걸 다루고 있는 법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이 또 올해 또 왕창 바뀌었어요. 이게 또 법이. 작년까지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었는데 우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자가 들어갔어. 왜 그럴까요? 신고만 다루지 않겠다는 거죠. 신고랑 허가까지 같이 다루고 있어요. 허가 관련된 내용들이 또 막 들어가 있어요. 작년에는 신고만, 올해는 신고랑 허가. 근데 법 제목을 그냥 신고 등 이렇게 써놨어요. 네. 그래서 실제 거래가격 신고하는 거고, 3년 전에는 아까 그 공인중개사법과 이 법이 같은 법이었어요. 3년 전에는. 같은 법이었다가 나눈 거예요. 분법. 그래서 따로따로. 그러니까 목적이 따로따로 있어요. 옛날에는 같은 법이어서 목적이 한 개만 있다가 지금은 분법돼서 따로따로. 그래서 어느 법의 목적인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목적이 또 나오잖아요. 이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목적이에요. 316페이지에 있는 거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부동산 거래 등 신고 및 허가. 신고 등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랑 허가를 다루겠다. 이렇게. 첫 번째 목적은 외울 필요가 없겠네요. 그죠? 첫 번째 목적은 법 제목에 나와 있는 거라고요. 어차피. 그리고 동그라미 2번, 3번은 그냥 또 묶어놓으면 돼요.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 부동산 거래 질서라고 돼 있으니까.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은 국민 경제 이바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이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건 첫 번째 목적은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고요.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거고 법 제목에 나와 있다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 신고랑 허가를 정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 목적도 외울 필요가 없다고요. 똑같으니까. 국민 경제 이바지하겠다. 우리는 두 번째 목적만 헷갈리지 않으면 돼요. 여기서 지금 두 번째 목적이 부동산 거래 질서인 거예요. 그럼 옆에다가 중개업 X라고 적어놔야죠. 중개업은 여기 없잖아요, 지금. 중개업은 어디 있었죠? 부동산 거래 신고법. 아까 앞에 있었잖아, 중개업은. 그래서 중개업 X라고 적어놓고 다시 돌아와서 45페이지 그 동그라미 2번 목적이 내용 옆에다가는 뭐를 그러면 X라고 또 적어놔야 될까요? 부동산 거래 질서를 X라고 적어놔야 돼요. 부동산 거래 질서는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목적이었잖아요. 45페이지. 어디 하는지 찾는 게 중요해요. 공부하실 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처음 하시면 찾다가 볼일 다 봐. 또 왔다 갔다 하면 또 이게 나만 그런가? 안 그래요. 대부분 다 그랬어요. 대부분. 예. 그래서 45페이지를 먼저 확인해 보고, 아까 목적, 공인중개사법이 목적인데 세 가지였잖아요. 공인중개사 업무, 중개업, 국민경제. 근데 뭐는 아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는 아니니까 그걸 적어 놓으라고요. 부동산 거래 질서 X. 그렇게. 그리고 다른 것들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목적이 아니에요. 질문 드려볼게요.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X. 그럴싸하지만 목적이 아니에요. 법이 안 나온 건 목적이 아니다. 그렇게 됐고, 넘겨보시면 이제 공인중개사법이 법적 성질이 있어요. 성격인데 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설명을 드려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일단 부동산 중개 아니면 뭐 중개업, 이 중개 관련해서는 우리가 공부하는 이 공인중개사법이 기본이 돼요. 제가 아까 이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 관련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중개 관련된 거에 대해서 기본이 되니까 기본법이다 이렇게 불러요.
기본법, 일반법 같은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개보수가 궁금하대요. 중개보수. 뭘 봐야죠? 민법을 봐요? 중개보수가 궁금한데 공인중개사법. 그런 중개 관련해서는 기본되는 법이니까. 그리고 민법, 상법이 있어요. 이런 법에 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공인중개사법은 특별하다 그래요. 그래서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은 두 가지 법을 비교했을 때만 나와요. 한 가지만 딱 놓고 보면 얘가 특별한지 어떻게 알아? 몰라요. 간단해. 근데 또 두 가지를 비교해서 둘 중에서 법조문수 적은 게 특별법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민법, 상법, 공인중개사법. 민법은 법조문이 1000조가 넘어가요. 장난 아니게 많아요. 예. 우리가 공부하는 민법이 일부예요. 전부가 아니라. 장난 아닌 거죠. 상법, 얘도 장난 아니에요. 800조가 넘어가요. 공인중개사법, 요거는 양이 적다 그랬잖아요. 법조문 수가 51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양이 적은 거예요. 그럼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해 볼게요. 민법, 상법 이렇게 비교해 봤어요? 두 가지? 그럼 뭐가 특별법? 둘 중에서는? 상법. 법조문이 적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 비교했어요? 공인중개사법이 특별법. 법조문이 적으니까. 민법이랑 비교해도 공인중개사법이 특별법. 법조문이 적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특별법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먼저 적용이 돼요. 특별법을 먼저 적용시켜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이 먼저 적용되고 그 다음 상법 적용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민법 적용되고 특별법이 먼저 적용된다. 판단할 때는 법조문수 적은 게 특별법 그렇게 하면 되고. 질문 드려볼게요. 자, 공인중개사법 요거 민법, 상법에 대해서 기본이 되는 법이다. X. 민법, 상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이잖아요.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가 기본법이고 뭐에 대해서인지만 헷갈리지 않으면 돼요. 그것만 됐고, 예,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인 거고 밑에 동그라미 3번 공법과 사법이 혼합된 중간적 법, 중간법 그런 거고 혼합되어 있으니까 혼합법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리고 사회법이라고 부르게 돼요. 사회법, 혼합법, 중간법 같은 말이에요. 사회법 또 중간법 그리고 혼합법 이 같은 말인데 이런 거예요. 법을 크게 나누면 공법이 있고 사법이 있어요. 공법은 국가와 국가 아니면 국가와 국민 사이 관계를 규율해요. 그러니까 일방에 반드시 국가가 있어야 돼. 국가가.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한다 그러면 다 그냥 공법적인 거예요. 사법은 개인과 개인, 국민과 국민 사이 관계를 규율하는 거. 공법의 대표적인 거 우리 2차 과목 부동산 공법. 국가가 국민의 토지, 건축물을 규제하는 거예요. 누가? 국가가. 그러니까 공법. 사법은 민법, 백성민자잖아요. 국민과 국민 사이 관계. 혼합법은요? 섞여있다 그거예요. 혼합법. 이런 게 섞여있다 다. 공법적인 것도 들어가 있고 사법적인 것도 들어가 있고 공인중개사법이 그렇대요. 공법적인 거 있고 사법적인 거 있고. 그럼 중간법은요? 섞여 있으니까 그 중간쯤에 위치한다. 이렇게 중간법. 사회법은 같은 말인 거. 그럼 이제 공법적인 거 뭐가 있냐면 제재. 아까 사고 치면은 제재를 받잖아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천만 원에서 바뀐 거 그런 거. 그런 제재는 누가 가하는 건데요? 국가가. 제재를 가할 때는 국가가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다 공법적인 거. 판단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국가기관이 한다고 판단되면 다 공법적인 거. 사법적인 거는 개인끼리 하는 건 주로 뭐가 있냐면 계약이 있어요. 계약은 개인끼리 한다. 계약은 중개계약. 계약이니까 개인끼리 하는 거예요. 계약이니까. 그래서 이런 건 사법적인 거. 이런 게 혼합되어 있는 혼합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공인중개사법은 뭐 그런 내용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 밑에 동그라미 4번 맨 밑에 국내법이 있어요. 국내법. 이건 반대말은 국제법. 그거 아니에요. 국내법. 한국에 있는 것만 적용되니까 국내법. 그렇게 하시면 돼요.
외국에 있는 건 적용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헛소문이 많이 돌아요. 헛소문이. 어떤 헛소문이 많이 도냐면 올해 문제 어렵대. 문제도 아직 출제가 안 됐는데 올해 문제 어렵대. 막 소문 돌아요. 여름쯤에. 작년에는 여름도 안 했는데 막 봄부터 막 어렵대. 어렵긴 뭐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다고요. 예. 다 검증해서 나오니까 그게 터무니없는 문제 그런 건 안 나온다. 다 공부하시면 다 붙을 만큼 나와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요. 괜히 어렵다고 해서 신경 쓰이면 사람이 또 쫄아. 또 이게 쫄면은 또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공부가 그냥 할만하다 생각해야 돼요. 할만하다. 그리고 또 어떤 헛소문이 또 도냐면 내년에는 영어 추가된대. 그런 소문이 막 돌아요. 영어가 왜 추가돼? 국내법인데 한국에 있는 것만 적용되는데 추가 안 돼요. 매년 도는 소문이에요. 이게 연례 행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년 어렵다더라. 영어 추가된대 그거. 그래서 국내법 위에다가 영어 X 적어놔야 돼요. 영어 공부할 필요 없다고요. 영어 X 됐고 적어놓으세요. 그 다음 47페이지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인데요. 이건 그냥 참고로 설명드려요. 양가로 1번을 보세요. 공인중개사 법이죠. 공인중개사 법.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국회가 만든 거예요. 국회가. 근데 법으로 모든 걸 정할 수가 없대요. 방금 법조문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밑으로 맡겨요. 세부적인 사항들을. 양가로 2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누가 만들었냐면 첫 번째 줄에 힌트가 나와요. 대통령령 이런 말이 보이네.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양가로 3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얘도 첫 번째 줄에 힌트가 나와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줄이면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 만든 거예요. 줄여서. 요 세 가지를 공인중개사 법령이라고 부르고 우리 시험범위가 공인중개사 법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시험 범위. 여기서 다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밑에 있는 양가로 4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나와 있는 거 얘도 시험 범위인데 문제가 여기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양은 엄청나게 많은데. 또 그렇다고 버릴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볼 생각을 해야지. 공부 시작하자마자 이건 버려야겠구나. 이러면 안 된다. 버릴 건 제가 말씀드려요. 양가로 5번 이건 버려야 돼. 왜? 시험범위가 아니니까. 조례. 시험범위 아닌 걸 버려야죠. 조례. 이건 시험범위 아니에요. 무시하고. 그래서 양가로 1번, 2번, 3번 요 세 가지가 주로 우리 시험범위고 그리고 양가로 4번은 한 문제밖에 안 나오고 조례는 시험범위가 아니고 조례는 자치법이에요. 광주광역시에서 따로 만든 법 아니면 광산구에서 따로 만든 법 자치법 그런 것들은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됐고 넘겨보시면 49페이지에서 용어의 정의예요. 용어의 정의. 근데 이 용어의 정의를 알기 위해서는 뒤에 가서 68페이지 보시면 중개대상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68페이지를 먼저 보세요. 이 중개대상물을 배우고 와야 용어의 정의가 이해가 돼요. 순서를 바꿔서 그래서 68페이지 중개대상물을 먼저 설명드려요. 페이지 68. 네. 이제 본격적으로 중개 관련해서 배워보는 거예요. 네.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갑이 매도인이에요. 매도인. 뭐 하는 사람이죠? 파는 사람이죠. 토지를 판대요. 병. 매수인, 사는 사람.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 둘이서 뭐 했냐면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죠. 토지를 사고 팔았어요. 이제 갑이 토지를 팔았으니까 뭔가 줘야 한단 말이에요. 판 사람이 뭘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뭘 주는 거죠? 일단 토지를 잘라서 주는 건 아니겠네요. 그죠? 등기부를 던져줘요? 등기부 찢어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죠, 소유권. 들어보셨나요?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얘가 소유권자였잖아요. 그 소유권을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제 네가 가져, 소유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토지를 잘라주는 것도 아니고 등기부 찢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흙을 막 퍼주는 것도 아니고 소유권 넘겨주는 거. 요게 민법 시간에 배우시는 매매 이런 거 배워요. 민법 시간에. 이거를 누가 본 거냐면 을이라는 사람이 봤대요. 기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는데 뭐 하시는 분이냐면 중개업 하시는 분이에요. 밖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이 이 광경을 딱 봤어요. 그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 토지를 봤더니 야 토지 요거는 내가 중개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개 대상이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거든요. 토지 같은 건 토지 건축물이. 그래서 중개 대상 물 이렇게 불러요. 그렇게 보여요. 중개업 하시는 분들 눈에는. 또 소유권을 봤더니 이렇게 보인다. 아 소유권 넘어가는 거 이것도 내가 중개할 수 있는 건데 중개 대상 중개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래서 권리다 이렇게 불러요. 매매를 봤대요. 야 이 매매하는 것도 내가 가서 이거 중개해 줄 수 있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중개 대상 중개할 수 있는 매매가 아니라 행위 사고 파는 행위잖아요. 사고 파는 행위. 그리고 민법 시간에 배우시는 법률 행위거든요. 그래서 중개 대상 행위다 이렇게 불러요. 이걸. 그러니까 중개 대상 물, 중개 대상 권리, 중개 대상 행위가 어려운 말이 아니었어요. 토지, 소유권, 매매 이런 거를 중개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그냥 불러준 것 뿐이에요. 이렇게 보이니까. 그리고 이게 하나의 거래인데 하나의 거래에서 이 세 가지가 다 등장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한꺼번에 공부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그리고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뭘까요? 중개인가요? 중개 대상까지죠. 중개 대상. 중개 대상. 중개할 수 있는 그게 공통점이에요. 요게 물건인지 아니면 권리인지 아니면 행위인지 그닥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개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중개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가 중요한 거지 이게 물건인지 권리인지 행위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중개 대상인지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는지 간에 이 세 가지를 다 살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예요. 다음 중 중개 대상 물인 것은 이렇게 나왔대요. 문제가. 그러면 중개 대상 물인 것은 이런 문제니까 요것만 살펴보겠대요. 요것만. 그러면 안 된다고. 다 살펴봐야 된다고. 아니면 다음 중 중개 대상 권리인 것은 이렇게 나왔대요. 그런다고 해서 요것만 살펴보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나머지도 다 봐야 된다고요. 아니면 중개 대상 행위인 것은 마찬가지. 다 살펴보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중개 대상 이게 중요하니까 내가 중개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얘네는 되는 거고 일단 그냥 적어보는 거예요. 이제 시계는 안 된대요. X 점유권 X 그냥 적어보는 거예요.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상속 안 되고 이렇게 이런 문제 있대요. 다음 중 중개대상 물인 것은 이런 문제. 그래서 이렇게 토지 점유권 이렇게 나왔대요. 중개대상 물인 것은 그러니까 이것만 본대요. 토지 O 그럼 안 된다고. 토지 점유권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X니까 그냥 이건 X 안 되는 거라고. 아니면 다음 중 중개대상 권리인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시계 소유권이래요. 소유권은 맞는 거니까 이건 O 이러면 또 안 된다고. 여기 X가 있잖아요. 그러면 X 뭐라고 물어보든지 간에 다 살펴보시라고요. 세 가지가 다 나왔으면 다 살펴봐서 X가 보이면 X 안 되는 거고 두 가지가 나왔으면 두 가지 살펴봐서 X가 보이면 X 한 가지만 나왔대요. 그게 X면 X.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이 중개대상 물에 대해서 OX를 나눠보고 또 권리도 OX를 나눠보고 중개대상 행위에 대해서도 OX를 나눠본 다음에 X를 정확히 기억했다가 X가 보이면 X 그렇게 할 거예요. X맨을 찾을 거라고 이제부터. X 먼저 중개대상물 OX를 나눠볼 거예요. 이제 요거는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법령에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토지는 당연히 나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건축물도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돼요. 건축물. 근데 건축물 이렇게만 돼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다.
토지 정착물은 뭘까요? 토지에 붙어 있는 거. 어떻게? 꽉 붙어 있는 거, 꽉. 대충 붙어 있으면 안 돼. 꽉 붙어 있어요. 건축물은 토지 정착물인데 토지 붙어 있잖아요. 건축물도. 워낙 대표적이니까 그냥 따로 뺀 거고. 다른 것들 또 뭐가 있을까? 그런 거. 그 다음. 세 번째, 인목. 설립자, 나무 목자, 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는 거. 벌목한 게 아니에요. 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잘라버리면 이 동산이 돼요. 그런 것들은 안 되는 거거든요. 식재가 되어 있는 거. 그 다음, 광업재단. 광산에서 광물을 캐는데 필요한 재산들을 묶어놓은 거예요. 재산들을 묶었다. 그런 말이고, 공장재단. 공장에서 기계 돌리는데 필요한 재산들을 묶어놓은 거예요. 재산들을 묶어놨다.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5가지. 먼저 1번, 2번 이 2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부동산이라고 불러요. 부동산. 들어보셨잖아요. 부동산. 그것도 협의부동산. 들어보셨나요? 네. 무슨 말이죠? 당연하죠. 협의니까 당연히 좁은 의미예요. 이게. 민법상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을 협의부동산 이렇게 불러요. 민법에서는 부동산이 어떻게 되냐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토지랑 토지 정착물은 민법에서 부동산이래요. 토지, 건축물도 토지 정착물이라고 그랬죠?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이니까 1번, 2번이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협의부동산인 거고. 그럼 나머지 3가지는 의제부동산. 의제. 이렇게 합쳐서 이게 광이 넓은 의미가 되는 거고. 응? 그죠? 의제부동산. 부동산으로 봐주고 있는 거죠. 준부동산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법에서 부동산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서. 의제부동산. 근데 의제부동산이 이 3가지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학개론 시간에 배운단 말이에요.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무진장 많다고요. 근데 그 중에서 3가지만 된다고요. 인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문제가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의제부동산 모두 다 중개대상물이다. 의제부동산이 모두 다 중개대상물이다. X. 안 된다고요. 왜 안 돼? 왜?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그런 거 안 되잖아요. 의제부동산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3가지만 되니까. 그럼 이거는 부동산이면 모두 다 중개대상물이다? 부동산이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X 틀렸어. 부동산이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국가 소유 부동산이면 또 안 돼요. 국가 거라면.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의제 부동산이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니니까 OX를 나눠볼 거라고 이제.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그래서 필요한 게 판단 기준이에요. 판단하는 기준이 있대요.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먼저 첫 번째. 요 5가지. 제가 칠판에 적어놓은 요 5가지. 여기에 속하지 않대요. 그러면 그냥 바로 아니에요. 또 볼 것도 없어요.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걔네들이 아닌 이유는 여기 없잖아요. 속하지 않으니까 그냥 안 되는 거예요. X. 나중에 되면 그런 건 공부 안 하셔도 그냥 당연히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건 문제가 될 수 있죠. 판례, 대법원 판례. 어떤 사건이 문제가 돼서 대법원에 올라간 거예요. 대법원에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됐냐면 상가임대차에서 권리금. 상가임대차에서 권리금 주고 받잖아요. 그거 개업공인중개사가 받는 거 도와주고 한다고요. 권리금. 그거. 상가임대차면 권리금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권리금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을까 문제가 돼서 대법원에 올라간 거예요. 권리금. 될까요? 안 될까요?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왜? 속하지 않아요. 권리금, 돈이잖아. 권리금. 돈은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권리금도 중개대상물이 아니에요. 속하지 않으니까. 대부분은요, 문제가 나온 거의 대부분은 여기 속하는 게 나와요. 이제 속해버리면 어떻게 하냐면 나눠봐요. 국가 건지 아니면 개인 건지. 그래서 국가 거라면 안 되고 내 거라면 내 거다 되고. 다른 판단 기준이 없어요. 간단하죠.
이게 국가 건지 내 건지 그것만 판단하면 되니까. 그리고 국유 사유 판단하는 건 여기서만 나와요. 토지 건축물. 나머지는요.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지단, 공장지단은 개념이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념만 파악하면 돼요. 개념만. 생소한 거니까. 근데 토지 건축물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뭔지 이게. 그러니까 응용 문제가 나오는 거죠. 국가 건지 개인 건지. 그래서 토지 건축물에서만 국유 사유 문제가 나와요. 해볼게요. 쉬운 거. 물론 쉬워도 처음 하신 분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죠. 토지 내 땅이에요.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로 묶였어요.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다 이렇게 나왔어요. OX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그러면 일단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토지 속했네? 속했잖아요 토지. 그러면 국가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된다 이렇게. 응? 개발만 못하는 거지 이거 소유권 빼앗긴 거 아니잖아요. 이거 팔 수 있어요. 물론 팔아봐도 똥값이겠지 이게. 개발 제한 구역이니까 어쨌거나 거래된다고요. 내 거니까. 소유권 빼앗기는 게 아니니까. 정말 다행스럽게 소유권 빼앗기는 게 한 가지밖에 없대요. 공용 수용 들어보셨나요? 수용은 들어보셨나요? 수용? 소유권을 걷어들인 거. 공익사업에 쓰려고 도로 만들려고 내 땅 수용하고 막 그런 거. 공용 수용은 소유권 걷어들이는 거예요. 소유권 빼앗겨요. 공용 수용된 토지다. 그러면 안 되죠. 국유. 국가 거니까. 이미 소유권 빼앗겼으니까. 근데 이렇게 나온 적도 있대요. 공용 수용 예정이래요. 어우 치사해. 공용 수용 예정이다. 누구 거예요? 아직 공용 수용 안 됐잖아요. 예정이니까 내 거니까 된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어렵나요? 국유 사유 판단하면 되는데 국가 건지 내 건지. 가압류, 가처분 들어보셨나요? 뭔지 모르셔도 돼요. 내 건데 가압류에 있대. 누가 내 거를 가압류. 돼요 안 돼요? 돼요. 내 거잖아요. 가압류가 됐다고 소유권 빼앗기는 게 아니라고요. 내 거잖아요. 가처분 내 건데 누가 가처분해놨대 내 거에다가. 돼요 안 돼요? 된다고요. 내 거니까. 사유. 가등기 뭔지 모르셔도 돼요. 가등기가 됐대 내 거에. 된다고요. 소유권 빼앗긴 게 아니니까. 가등기가 돼 있든 가압류 돼 있든 가처분 돼 있든 다 된다고요. 다 중개대상물이. 내 거니까. 사유.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도 있어요. 등기가 없대요. 건물인데. 허가가 없대요. 무허가로 지어놨대. 무허가 건물. 돼요 안 돼요? 돼요. 네. 그래도 돼요. 건물은 지으면 등기 없어도 지은 사람 거예요. 그냥 바로 소유권. 건물을 신축했다. 등기 없어도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등기 없어도. 무허가도 지으면 그 사람 거예요. 다. 토지는 좀 이따 설명드려요. 그러니까 미등기, 무허가 이런 거에 낚이시면 안 된다. 누구 건지 판단하면 돼. 등기가 없다고 소유권을 빼앗아가고 허가가 없다고 소유권을 빼앗아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소유권 빼앗기는 건 한 가지밖에 없다. 공용 수용, 된 토지 이건. 다른 건 다 사유, 내 거니까 되는 거예요. 내 거니까. 근데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것도 있어. 뭐냐면요, 이거예요. 뭐냐면 무주의 부동산, 주인 없는 부동산. 이거는 민법에서 국유로 본다 이렇게 됐어요. 주인이 없대요. 무주의 부동산이다. 이건 국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주인 없는 토지도 굉장히 많다고요. 서울 강남에도 있다고요. 엄청나게 많이. 근데 그거 다 국가 거라고요. 그거. 강남에 보면 좋은 땅에다가 주차장하고 있어. 왜? 국가 거니까. 내 거면 거기다 주차장 안 하죠. 그런 것들. 무주의 부동산. 국유 안 된다고. 또 청와대 척 봐도 안 되죠? 국유. 느낌이 와요. 이런 것들은. 남대문 당연히 안 되죠? 국유.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행정재산이라고 불러요.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행정재산. 뭐냐면 국가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재산이에요. 청와대 행정 업무에 사용할 목적, 그런 목적이 있다고요. 남대문 보존할 목적이 있어요. 그런 걸 행정재산.
무주의 부동산 국유재산이에요. 근데 그냥 갖고 있대요. 아무런 목적이 없어. 민법에서 국유로 본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목적이 없이.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재산이라고 불러요. 일반재산. 두 가지를 합해서 국유재산이고. 그러면 보세요, 이제. 행정재산 나오면 안 된다는 거 금방 알아요, 우리가. 아, 행정재산은 느낌상도 왠지 국유 같으니까. 근데 일반재산 이렇게 나오면요? 말이 틀리세요, 이상하게. 일반재산도 안 된다고요. 왜? 국유, 국가 거잖아요. 무주의 부동산 이런 게 일반재산인데. 그래서 행정재산도 안 되고 일반재산도 안 되고 국유니까. 또 하천이 있대요. 호수, 바다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물, 공유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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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 봐도 국유, 공유수면이니까. 안 되죠. 하천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천. 나중에 이제 공시법 시간에 하천 배워요. 토지라고. 하천. 지목도 있어. 하천. 토지. 근데 국유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질문 드려볼게요. 개인 소유 하천이 있을 수 있나요? 개인 소유 하천이 있을 수 있어요. 왜? 하천이 토지다 보니까. 어? 개인 소유 하천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럼 사유 하천 이렇게 나와요. 돼요, 안 돼요? 되죠. 내 땅이니까. 그냥 하천 그러면 안 돼요. 국유가 원칙이라서. 사유 하천, 그땐 되고. 도로, 안 돼요. 도로 그럼 딱 봐도 국유잖아요, 느낌이. 근데 개인 소유 도로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사도 이렇게 나와요, 사도. 그럼 되죠. 사도 세제가 아니라 사도. 개인 소유 도로 보고. 국유가 원칙인 것들은 개인 소유면 그렇게 해줘요. 사유하천, 사도 그렇게. 그땐 된다. 개인 거니까. 우리는 국유, 사유 판단하면 되니까. 그 다음 또 하천 옆에 있는 땅을 우리가 하천구역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호락지는 들어보셨나요? 물이 범람해서 잠긴 땅이죠? 하천 옆에 있다가 물이 범람해서 잠겨버렸어요. 그럼 사건이 소멸돼 버려요. 국유예요. 또 빈지는 들어보셨나요? 뭔데요? 바닷가. 빈지. 빈집이 아니라. 빈집은 돼요, 빈집은. 이건 빈지, 바닷가. 하천구역 하, 물하자, 물가포자, 영등포막, 물가 있는 포. 빈, 모래빈자. 한자를 제가 못 써요. 10년째 못 쓰고 있어. 한자 어려워서 네이버에 쳐도 안 나와요.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빈자. 근데 이 삼수변에 들어가 있던 건 알아요. 작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알려주셨거든요, 한자를. 근데 까먹었어. 삼수변. 이렇게 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역시 안 된다는 거예요. 국유, 물이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물 있는 거 찍으면 절대로 안 된다. 시험에서 물 먹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국유. 그렇게 되고. 요게 이제 국유 사유를 판단하는 거죠. 토지 건축물에서. 토지 건축물은 응용 문제가 계속 나와요. 일부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분양권 문제도 있어요. 건축물에서. 것들. 좀 쉬었다가 일부 문제랑 분양권 문제 들어가고 또 정리해 볼게요. 좀만 쉬겠습니다.